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내년에 최초로 열릴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핵심 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뼈대로 한 K-실크로드 구상 등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이딴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실시됐습니다. 북한은 9일 밤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또 오물풍선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7일, 의사협회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대 일반 교수들은 진료와 교육 현장을 제발 지켜달라는 호소문을 9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송일아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50분쯤에 서울 성남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떠나는 장면의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대통령 문양과 태극기가 걸려있는 1호기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 탑승을 위해 오고 있고요.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지금 출국 트랩을 올라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첫 국빈 방문지인 투르크메니스탄을 향해 지금 공군 1호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말씀드린 대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어지는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의 이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이루어집니다. 네,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올 들어서는 처음으로 해외 방문에 나서는 그 방문지로 중앙아시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광물, 특히 핵심 자원 때문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중앙아시아 그러면 목화 재배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목축도 생각나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유목 국가들이니까 그러긴 하죠. 그런데 사실상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나라들의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가는 대통령께서 방문하시는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가 세계 4위예요.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같으면은 수출의 90%가 뭐냐면은 원유하고 가스예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라늄, 크롬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화학 배울 때 그 원소 주기율표의 90% 이상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그 광물 자원 보유국이죠. 그 이제 그 히토리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이런 매장량이 풍부해서 사실상 이 나라들과 함께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또 우리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이라고 했는데 1박 2일, 2박 3일, 2박 3일 아주 강행군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국이 있기 때문에 발음이 비슷한 나라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3개국 어떻게 순방하게 되나요? 네, 먼저 윤 대통령은 10일에서 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열고요. 네.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데요. 이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네, 다음 순방국은 카자흐스탄인데요. 11일에서 13일 국빈 방문 예정입니다. 먼저 첫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요. 다음 날에는 대통령궁에서 토가예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네. 카자흐스탄은 그 산유국인 동시에 또 우라늄과 크롬 같은 이 핵심 광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우즈벡에는 이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네. 이것을 좀 더 내실화하고 강화한다는 게 이 방문의 목적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도 또 국빈 방문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회담을 할 건데 이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으로서 한국 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이 협력 단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겠다는 건데요. 먼저 K-실크로드의 구체적인 추진 체계는 로드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R은 리소스, 그러니까 자원으로 중앙아시아 국가와 전략적 자원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에너지와 자원 개발, 또 인프라 건설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고요. O는 ODA, 공적 개발 원조를 뜻합니다. 이 실질적인 개발 협력을 통해 양 국가의 동반 성장을 가속화하면서 기후와 식량, 또 보건 위기 같은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함께 대처해 나갔다는 취지입니다. 자, 다음 A는 어컴패니, 동반자의 관계라는 뜻인데요. 이제 그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인적,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 또 고려인 동포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D는 드라이브인데요. 한마디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죠. 네. 자, 지금 송일아 기자가 설명을 해주신 대로 이 흔히 중앙아시아라고 하면 이 세 나라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또 키르기스탄을 포함해서 5개 나라를 말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이들 5개국과 내년에 아마 서울에서 한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열려는 포석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길 하면 영어로 로드잖아요. ROAD. 자, 여기에 우리나라가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해서 이번 순방의 의미와 이 여러 가지 실크로드라든가 정상회의의 의미를 지금 알리려고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로드의 뜻을요? 네. 알겠습니다. 네, R은 먼저 resources, 자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국가와 전략적 자원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이제 에너지와 자원 개발, 인프라 같은 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이고요. O는 ODA, 공적 개발 원조입니다. 네. 양 국가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동반 성장을 가속화하면서 지금 인류가 당면한 다양한 기후 위기나 또 식량 위기, 보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이 A네요. 네, A는 동반자, 어컴패니의 관계로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맺어온 그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인적,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 또 고려인 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뜻합니다. 자, 드라이브를 유기적 네트워크라고 번역한 게 눈에 띕니다. 네, 정부와 기업 또 국민을 더욱더 좀 유기적으로 쫀쫀하게 연결하겠다는 뜻인데요. 또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내년에 열 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또 더욱더 또 확실하게 또 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정상회의를 다 마치게 되면 이 세 나라 정상회의에 2분을 더 내년에 서울로 초청해서 5개국 한 아시아, 이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정상회의를 열겠다. 이런 계획이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방금 전에 윤 대통령 부처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될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다. 이게 별로 좋은 얘기 같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불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죠. 예, 투르크메니스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아시아 5개국인데 중앙아시아 5개국은요. 소련 연방에 소속돼 있다가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다 독립한 나라고요. 투르크메니스탄도 이제 그렇게 이제 독립을 한 거죠. 사실상 한반도의 한 2배 정도의 면적에 네. 인구는 한 600만 명 전주 있으니까 굉장히 뭐 넓은 것 같은데. 경기도 절반 정도밖에 안 사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인구의 면적의 3분의 2가 카라쿰 사막이라고 해서 사막지대니까요. 아. 사실상 쓸 수 있는 땅은 적고 대신에 이제 광물들은 굉장히 풍부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일아 기자께서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가스 석유뿐만 아니라 금, 또 플래티늄, 유황, 소금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한 나라죠. 땅 밑은 아주 보물창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여기를 방문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기를 방문하셨습니다. 최초에는 북한하고 이제 남북 동시 수교국이니까 북한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과의 교역 관계하고 한국과의 교역 관계와 한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이제 북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하고는 조금 소원해졌고 오히려 이제 한국을 많이 따라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K-실크로드란 말을 이 시간에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은 멀리 신라 시대 해초의 왕호천축 국전 생각나시죠? 그때 실크로드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비단길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이 투르크메니스탄 안에 당시 비단길 교역로의 고대 도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투르크메니스탄과 우리나라의 수교 수립은 1992년으로 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무려 25배나 커질 만큼 발전해 왔는데요. 공식 수교는 1990년대긴 하지만 실질적인 관계는 동서양을 왕래하던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 비단길 교역로에 위치한 고대 도시 메르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신라의 교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다양한 교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은 두 대륙을 연결하는 다양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서 협력을 이뤄왔고요. 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주로 기간 산업에 연결된 에너지 플랜트 시설이나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총 1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군요. 네, 양국 간 경제 교류는 앞으로 더욱더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그 K-팝과 한국 영화 또 드라마가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실제 수도 아시가바트에 있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수강생이 2019년 대비 3배나 증가하는 등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한국 문화 영향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향후 문화나 또 콘텐츠 분야에서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카스피해, 여러분 뭐 인접한 바다, 이 세계사 공부 좀 해보셔야 돼요. 카스피해 연안을 따라서 매장된 엄청난 막대한 천연가스와 석유로 주목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매장량이 어느 정도나 되죠? 네.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국가죠.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자원은 천연가스와 석유로 이 중 천연가스 매장량이 13조 6천만 세제곱미터, 또 천연 액화가스 약 100억 톤이 이제 매장이 돼 있는데요. 오. 전 세계 4위 수준입니다. 엄청나네요. 네, 연간 천연가스 생산량은 590억 세제곱미터로 전 세계 1.53%를 차지해서 13위 규모고요. 나라 규모에 비하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유 매장량은 6억 배럴로 전 세계 4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역시 8천만 배럴로 세계 33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자, 투르크의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 점유율이 7.23%, 액화 천연가스 LNG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매장량이 약 100억 톤. 우리가 지금 동해에서 시추하려고 하는 게 140만 배럴. 물론 이제 성공했을 때이지만 네. 그걸 가지고도 들뜨고 있는데 저 조그만 나라, 그러니까 인구는 한 500~600만밖에 안 되는 나라의 그 생산량으로는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석유 매장량 역시 6억 배럴이고요. 세계 45위. 애계하실 일이 아닙니다. 석유 45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생산량은 세계 무려 33위인 나라입니다. 자원 강소국입니다, 여러분. 인구 500여만 명의 이런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 자,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무료가 많아요. 무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전해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휘발유 1리터가 우리 돈으로 정말 단돈 17원입니다. 500원이면 몇 리터 사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공용버스 요금은 2원. 그리고 수도 안 내는 거가 마찬가지. 결국은 이제 그런 개념이죠. 수도, 가스, 전기 요금 그리고 소금은 무료.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내선 비행기 요금은 4,000원. 야. 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뭐 28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정말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상 좋은 면도 있지만 국민들은 또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본다고 보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 통제에 유리한 측면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 무료로 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전체의 국민 소득은 중앙아시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뭐 이 중동으로 말하면 어디 뭐 아부다비 뭐 이런 데 같아요.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봉급은 적게 주면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통제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다라고 이렇게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풍부한 석유나 이 천연가스, 광물 자원으로 거의 대부분 무료로 해주는 나라. 그렇죠. 그래서 독재 얘기도 사실은 조금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최초에 이제 여기에 대통령이 된 사람도 그렇지만 이제 그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새로운 대통령은 전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언론 얘기할 때는 세습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 여기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 분 사진이 안 나오지만 아마 40 조금 넘었을 겁니다. 40대 초반인데 그 아버지로부터 세습을 일단 받았는데 네. 그 세습의 의미가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처럼 이게 그냥 진짜 세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소득도 높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거의 공짜에 가까운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걸 통해서 사회 통제는 더 강화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선순환이 돌아간다라고 할 거고요. 의식 있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악순환이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바라볼 때는 이런 차원에서 이념적이고 가치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광물 차원에서 천연자원 차원에서 공급망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기업의 진출 차원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바라보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젊은 세대는 BTS와 K-드라마에 열광한다. 이런 얘기는 어느 나라를 가도 있지만 이 나라에서도 똑같다고 합니다. 자, 양탄자, 카핏 하면 여러분 어느 나라 생각나세요? 페르시아 생각나시죠? 하지만 타지크 양탄자도 이 페르시아 양탄자 못지않은 세계적인 명품이죠? 예, 저도 뭐 집에 양탄자가 하나 있습니다. 타지크 양탄자? 네, 아니요. 네. 타지크 양탄자가 아니고요. 네네. 다른 나라 양탄자인데 그 이제 책상 밑에 깔아놓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양탄자는 사실상 그 사막 지방 그리고 이제 유목민 이들한테는 필수품이잖아요. 왜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몽고에서도 요 양탄자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아랍 지방들하고 다 천막 안에다. 그렇죠.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양탄자를 많이 쓰는데 양탄자의 그 활용도는 지금 저기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양합니다. 사실상 바닥에 까는 것도 있고 예술품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양탄자를 통해 가지고 좀 전에 그림에 나왔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가방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 이제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양탄자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그 양탄자 국립박물관에 양탄자 기술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계적인 명품을 생산해내는 거죠. 게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탄자의 날이죠. 카펫데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요.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하고 이것들 문화유산을 개성하는 그런 날로 삼고 있는 건데 하여간 뭐 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나오는 양탄자가 이제 그나마 꽤 비싸게 이렇게 아마 팔리는 모양입니다. 예. 네. 천연자원과 양탄자 우선 기억하시면서 순방을 지켜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사절단과 함께 세 나라에서 모두 비즈니스 포럼을 열게 됩니다. 기조연설도 물론 합니다. 국빈 방문을 하는 이 세 나라의 경제적인 중요성,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에서 모집한 이 경제사절단이 대거 포함이 되는데요. 경제사절단은 협회와 기관을 포함해 총 86개사가 동행을 하는데 네. 이 중 기업만 65개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윤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은 3개국 모두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열 계획인데요. 양국 기업 간 기관 간 에너지 또 광물, 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MOU 등 문서 체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이 글로벌 시장에서 아무래도 급부상하는 이 신흥 요충지인 만큼 어떤 기업들이 또 지금 경제사절단에 포함될 것인지도 굉장히 시장에 큰 관심사인데요. 예컨대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글로벌 뉴스룸에 카자흐어를 새로 도입했고요. 그러니까 카자흐어를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언어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센트럴 유라시아 법인도 운영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중앙아시아 내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 신시장 개척 차원에서 현대차의 동행 가능성도 큽니다. 이 정유를 필두로 한 렌터카, 또 건설사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SK그룹도 이 중앙아시아 렌터카 사업과 중고차 시장 확대를 위해 순방에 함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경제사절단 구성은 이 대통령실이 경제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을 하는데요. 경제단체들 저마다 주력하는 이 해외 지역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주와 유럽, 또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과 일본, 또 한국무역협회는 아랍에미리트와 중동,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국과 같은 곳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만큼 네. 이런 특성상 아무래도 이번 순방에는 한국무역협회가 좀 주도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의 3개국 국빈 방문 말씀드린 대로 핵심 자원 에너지 외교, 인프라 협력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지켜보시면서 우리나라와는 어떤 접점이 있을까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송일아 서울경제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의 3차 오물풍선들이 대량 살포되자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예고했던 걸 이제 재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9일 밤부터 또 오물풍선을 대거 좀 내려보내고 있어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우리 군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 분계선 서북 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제에는 최진영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북한이 9일 밤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했습니다. 이게 이제 숫자를 자꾸 매기다 보니까 이게 세 번째냐 네 번째냐 하는데 어쨌든 3-2 네 번째에 해당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도 보이는데 자, 이 도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은 이제 맞대응 성격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이걸 통해 가지고 남남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뭐 이걸 잘했니 못했니 대응을 했니 안 했니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계속 이걸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럼 조치를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남남 갈등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발견된
지금 한강 딸이잖아요, 저기가.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최악의 경우에 북한도 화학물질이나 생물학 물질 또는 여기에 이제 폭발물 같은 것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예행 연습한 그런 세 가지 목적 차원에서 계속 이러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 오물풍선의 숫자가 당초에는 68건 정도가 신고 접수가 9일 밤에 됐었는데 네, 네. 이게 아침까지 또 보니까 310여 개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9시 10분에 잘라서 봤을 때 그렇고 네. 계속 늘거든요. 네. 그렇다면 보낸 숫자는 지난번 그 2차 때도 그렇지만 훨씬 많은데 네. 채 못 건너온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 이제 이번에 보면 1차 북한이 풍선 날려 보낸 게 28일, 29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6월 1일, 2일이잖아요. 그걸 합해서 우리가 이제 다 수거한 것이 1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김강일 북한 외무상, 부상이죠. 그 부상이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국방부 차관인데 그 네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5톤 규모의 쓰레기를 3,500개 날려보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회수한 것은 뭐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해서 북한이 날려보낸 걸 보면 우리가 회수한 거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여 개 되잖아요. 그런데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7.5톤 규모의 쓰레기를 1,600개 뭐 이렇게 날려보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1,600개 날려보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떨어진 것은 뭐 350개 정도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오히려 접촉 지역에 이제 접경 지역에 대부분 떨어졌고 바람이 약했기 때문에 이게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했고 1, 2차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지리산까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이 수도권 일대에 떨어지는 것으로 좀 한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앞서 이루어진 3차 살포 저희가 이제 세볼 때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서울의 용산, 청담대교로 넘어갔다는 수방사의 보고를 받았다. 자,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민과 군이 서로 합동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수도방위사령부가 수방사 아닙니까? 그 수방사에서 서울시청에 연락을 했는데 북한에서 그 넘어온 이 풍선들이 결국 김포를 지나 용산 그리고 드디어 한강을 지나고 있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강남을 강북에서 강남으로 나가는 길목이 어떻게 보면 청담대교 쪽인데 아마 오후 같은 경우에는 강남 쪽에도 지금 그 추락하는 풍선을 지금 찾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차 살포 같은 경우에는 한 330여 건 중에 지금 오전까지 한 80여 건이 보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흐름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도 이제는 뭐 강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문자를 보내서 안전을 주의토록 하는 그런 당부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바다에 떨어진 유조선 보셨죠? 바다에 낙하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멋대로 흘러가는데 바람을 타고 가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겁니다. 중국어, 그러니까 한자, 백화자인 중국어가 쓰인 것도 있고 가위로 자른 것 같은 이 폐지. 그러니까 이게 막 집어넣은 게 아니라 어딘가 북한의 조직적 세력, 뭐 군으로도 추정을 하는데 가위질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 분뇨도 있었고 쓰레기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경우에 따라 사람들이 피웠던 담배꽁초도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의도적으로 잘랐던 어떤 그 종이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저기 저 QR 코드에는 중국 관용 무슨 뭐 공사라고 적힌 저런 것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서 지금 뭐 북한 전문가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뭐 퇴비나 이런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의도적으로 잘라가지고 이게 하나하나에 넣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준비가 부족했던 것. 특히 북한의 1, 2차 살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한민국 측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 조치에 대해서 부랴부랴 뭔가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보낼 수 있는 절대적인 양도 10분의 1도 줄어들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쪽 경남까지 갔지만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권 일원에 떨어지는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의 어떤 대응의 강도가 말은 정말 말폭탄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대응해서 나오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것을 보면은 북한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대응에 있어서의 어떤 그 균열이 보인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계속 오물풍선,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분석을 좀 한 게 흥미롭네요. 예, 뭐 태용호 의원은 북한이 한 번 말한 거 지킨다는 그런 공포 전략 차원에서 이걸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여태껏 이제 대한민국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공갈 협박했어요. 그 공갈 협박한 거 전부 다 실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네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북한의 김강일이 국방성 차관. 부상인데 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에서 민간단체에서 보내면 거기 100배로 보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00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일 날 자유북한 운동연합에서 20개 보냈어요, 풍선. 그러면 2,000개 보내야 네네. 되잖아요. 2,000개 보내야 되는데 실제로 뭐 떨어진 거는 몇 개도 안 되고 자기네들이 이제 부풀려 가지고 얘기해서도 1,400개, 뭐 1,600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자, 그런 분석을 또 김 교수님은 해주셨습니다. 북한 오물풍선들의 신경작용제. 자, 여러분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화생방 훈련 때 들어가 있는 겨자씨 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물 나고 막 온 군대에서 막 물 흘러나오는 그런 짜릿한 기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물론 위험합니다. 이게 좀 더 수위가 높아지면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짜 뉴스예요. 근데 이게 한때 퍼졌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났나요? 우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생방 체험한 것은 그거는 이런 거를 가지고 직접 체험하면 큰일 나요. 안 되죠.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체류탄 네. 종류를 가지고 이제 그 비슷하게 체험을 한번 해보게 한 거고요. 실제로 신경성 이 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흡입을 하게 되면 신경이 다 마비돼서 그냥 결국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더 치명적이죠. 훈련용보다.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겼냐 하면 이게 이제 떨어진 것이 뭐 우리 시내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바다에도 떨어지고 산에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다에 이게 떨어졌어요. 한 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에서 여기 도대체 이게 뭔지 이제 확인하러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군에서 갈 때는 두 팀이 항상 나가요. 하나는 화생방 조치반. 두 번째는 폭발물 탐지반.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것이 화생방 물질이 있는지 혹시 오염된 건지 그리고 이제 여기 폭발물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자, 저렇게 이제 일단 보는 거죠, 군인이.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가서 이제 저거는 이제 폭발물 탐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생방 같은 경우에는 탐지기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소리가 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배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배에서 이걸 측정을 하니까 거기서 소리가 첫 번째 났어요. 삐 하고 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리가 뭐지 하고 이제 일단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신경성 작용제다 아니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 보고를 하고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했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인터셉트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육대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군대 관련 제보하는 그런 그 SNS인데 여기 이제 제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국민들을 두렵게 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육대전으로 가게 됐는지 그 경위를 지금 파악하고 있고 육대전에서는 우리 합참에서 바로 그냥 육대전에 얘기했습니다. 삭제해라. 확인해 보니까 네.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육대전에서도 이걸 받아들여서 지금은 다 이제 삭제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가짜 뉴스는 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 조치하고요. 삭제하고 국민 불안을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바로 정부 당국의 또 군 당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은 예고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휴전선 곳곳에서 9일 저녁에 실시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24시간 방송을 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실제 방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훈련 영상을 통해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북 방송 실시 대비 실제 훈련 모습입니다. 이건 좀 이동형, 기동형 확성기의 모습. 차량에 실려 있죠? 저 위에 저렇게 탑차처럼 된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곳곳에 가가지고 이동형 발사대처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우리 군에 한 40여 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고정형이 또 휴전선 일대에 10여 곳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송출력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6년 만에 재가동을 준비를 다 했어요. 첫 번째 오물풍선이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를 2시간 정도 했다고 합참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정형, 이동형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한 4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고정형은 이제 GOP에 가면 그 GOP 사단마다 한두 개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24개가 될 거고요. 좀 전에 이제 그림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저게 이제 이동형이거든요. 이동형은 차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저 스피커 보이죠? 저 스피커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하는 방송이 그건데 네. 방송하는 것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 방송을 어제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험 방송에는 주로 이제 뉴스, 국제 뉴스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 그리고 이제 BTS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그 K-팝 같은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방송이 됐다 이렇게 보죠. 네, 그렇군요. 과거에는 대북 확성기로 자유의 소리를 하루 24시간 송출했습니다. 2016년에 재개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당시 최고 유행가였던 보고 싶다. 대단한 노래였죠. 이게 방송돼 북한에서도 큰 화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북 방송을 전담하고 있는 국제방송국에서는 8월 15일을 기해 종일 방송을 실시하게 되어 그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네, 발라드의 장인 김범수 씨의 목소리가 휴전선 일대에 울려 퍼지면서 심금을 많이 동요됐던, 심금을 울렸던 그런 보고 싶다였습니다. 자,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은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궁금했는데요. 내용이 나왔죠? 네, 2016년에 발라드의 황제 김범수의 보고 싶다가 있었다고 하면은 2023년 전 세계적 스타 BTS의 노래가 빵빵 울려 터졌다라는 소식인데요. 물론 너무 상세한 것은 다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애국가부터 나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방송 시작할 때 대한민국 애국가가 나오고 그 이외에 K-팝 뭐 전 세계적으로 아마 북한 젊은이들도 아마 많이 즐기고 있을 텐데 임영웅, 나훈아 뭐 다 나왔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BTS 히트곡이 상당히 나왔고 더불어서 재밌는 것이 남한의 날씨가 아니고 북한의 날씨를 알려준다는 거기 것이죠. 그 기상청 엉터리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에 예를 들어서 아유 동무들 오후에 빨리 하지 마세요. 비가 올 테니까 하면은 기가 막히게 막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과학기술의 발전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더 듣고 싶었게 하는 그런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불어서 재미있는 것은 뭐 대한민국의 물가를 넘어서 북한 장마당의 물가까지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을 손바닥같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인데 뭐 최근에 있어서 우리는 휴대폰이라고 합니다만 이 손전화, 이 삼성전자의 손전화가 전국 수출, 전 세계 수출 1등에 했다. 이런 국내외 소식을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날씨 좋을 때요. 일몰 후에는 개성까지 간답니다. 30km 이상 간대요. 자, 북한도 전방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 장면이 실제로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방송 장비랑 송출 능력 우리에 비해 형편없죠? 그럼요. 북한은 이제 전기 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GOP를 갔다 오신 분이 있거나 또는 GOP 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우리는 GOP의 밤에 전부 다 전기불이 다 켜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선에 걸쳐가지고 켜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걸 꿈을 못 꾸는 거죠. 전기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송출 능력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30km씩 가는데 북한은 송출 능력이 없으니까 소리가 끊기기도 하고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제발 대북 이 확성기 방송 하지 말라라고 사정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 북한으로 봐서는 이게 아킬레스 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방송 능력은 뭐 말이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의사협회가 90% 넘는 찬성률로 18일 전면 휴진. 좀 더 쉽게 말해서 의사들은 좀 쓰기 싫어하는 용어입니다만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협회에서 총파업을 선언을 했고 실제로 한 5만 명 이상이 지금 그 휴진에 동참하겠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의사들이 총파업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그 총파업을 감행할지에 대해서도 좀 우려 반 어떻게 보면 걱정 반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총파업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병의원 그리고 동네 의원급에서는 실제 참여하는 숫자가 퍼센티지가 현저히 낮았던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요. 다만 이번 상황은 예전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어떤 병의원에서의 어떤 우리 동네에 치료하는 데까지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의 상당수 교수들도 17일 전면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이 의협보다 하루 앞선 거예요. 잇따라서 뭔가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장은 안 된다. 불허 방침을 이미 밝혀뒀습니다. 물론 뭐 의협에서는 또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문제는 서울대 일반 교수님들이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자제를 호소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 의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대한민국 최고의 그 대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과 교수님들이 전체적인 의사를 모아서 의대 교수님들이 뭐 좋게 말하면 휴업, 나쁘게 얘기하면은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의견을 밝히고 있고 더불어서 서울대 병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의견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단호하게 지금 전달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서울대 비대위 측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이와 같은 파업을 강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의 어떤 그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해서 이 파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긴급 의료학과라든가 이런 바이탈 필수 의학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어디 우리가 그 필수 의학만 있습니까? 일반 그 국민들도 의료의 접근성이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어떤 그 직역 이익 기준을 넘어서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비판적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 행동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상 진료 체계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의 단호한 방침, 그러니까 이번에는 밀리지 않겠다라면서도 원칙론으로 지금 의사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이런 방침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정부는 많이
협상을 위해서 후퇴를 했지 않습니까? 2,000명 그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절반 부분으로 늘리는 것을 했고 더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뭐냐면은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그리고 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다 풀어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과 퇴로를 열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의협 같은 경우에는 100% 철회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한 발 양보하면 그에 대한 손을 내미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경하게 대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비판이 여론이 높고 오늘 뭐 여러 사설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야 될 것은 파업 현장이 아니고 병원이다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임현택 의협 회장이 여판사에게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 저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전 이거를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의협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환자 치료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면서 형사 담당했던 재판장의 이름과 개인 신상을 좀 그 SNS에 밝혔지 않습니까? 실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파킨슨씨 병 환자에게 놓아서는 안 될 어떤 약물을 주입해서 결국 그 병세가 매우 어떻게 보면 나빠진 것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1심에서 지금 유죄가 나왔고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그대로 유죄 판결을 했던 내용인데요. 결론은 뭐냐면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진 것이 아니고 병원에 파킨슨씨 환자가 왔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하고 그 파킨슨 그 병이 있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확인하고 놓아서는 안 되는 주사를 놓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은 것인데 마치 어떤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진 것처럼 재판부를 모욕을 하고 신상을 공개를 할 경우에는 그것은 바로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고 사법부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무리 직역이기주기가 넘는다 하더라도 사법부를 공격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그런 비판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가 된 이 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임현택 회장은 남성이잖아요. 이 남자는 올바른 정신일까요? 자, 김열수 실장,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KTV 유튜브로는 언제든지 이 채널에서는 내일 아침 6시 10분부터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